그날 저는 2층 제 서재의 널찍한 창가에 앉아 새로 들인 난초의 잎을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낸 지 어언 10년, 이 집에서 혼자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30대에 악착같이 돈을 모아 마련한 이 작은 상가주택은 제 젊음과 맞바꾼 결과물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지요. 1층에는 세를 주고 2층과 3층은 제가 직접 쓰는데 혼자 살기에는 과분할 정도로 넓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요함과 적막함을 사랑했어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자 슬슬 출출해졌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해결할 요량으로 주방으로 향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지요. 발신자를 확인하니 하나뿐인 아들 성우였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렀어요. 이 녀석은 용건이 없으면 절대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기어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성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왜 그래? 제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아들은 한참을 우물쭈물했습니다. 그 모습이 눈의 선해 속에서부터 천불이 났지요. 저 우유부단하고 답답한 성격은 대체 누굴 닮은 건지. 그게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승희랑 같이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부부쌍으로 움직여. 전화로 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꼭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해요. 거의 다 왔어요. 제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끊어버리는 전화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 큰 자식이라고는 하나 제게 성우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특히나 제 눈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며느리 이승희와 결혼한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처음 며느리감을 데려왔을 때부터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허영기 가득한 눈빛과 얄팍한 심성을 감추지 못하는 그 아이를 어수룩한 제 아들은 첫눈에 반했다며 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지요. 그때 제가 좀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을 따랐던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이야. 30분쯤 지났을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주눅이 든 아들과 그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뚱한 표정으로 서 있는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일부러 느릿느릿 걸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 시간부터 사람을 찾아와. 제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아들 녀석은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고 집 안으로 휙 들어서더군요.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서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꼴을 보자마자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보란듯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둘을 쳐다보자 결국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본론만 말해. 나 바쁜 사람이야. 그게 가게가 망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했던 치킨집 프랜차이즈. 제가 처음부터 그토록 말렸던 사업이었어요. 퇴직금을 몽땅 털어넣고 그것도 모자라 은행비까지 내가며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너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그 사업은 시장 조사를 해보니 이미 포화 상태라고요.
하지만 제 아들은 며느리의 부추김에 넘어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분이라 요즘 트렌드를 모르신다며 저를 무시하기까지 했지요.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저는 일부러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정심을 보이는 순간 저것들은 제게 기생하려 들 것이 뻔했으니까요. 제 질문에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던 며느리가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저희 살던 아파트도 처분했어요. 빚 갚고 나니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 말투에는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 이제 어머니가 책임지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뻔뻔함이 가득했지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저희 갈 곳이 없어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둘을 쳐다보았어요. 아들은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얼굴이었고 며느리는 이제 아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이 집도 넓잖아요. 저희 여기서 딱 1년만, 아니 6개월만이라도 신세지면 안 될까요? 성우 씨가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요. 뭐, 지금 너희들 보고 이 집에 들어와 살게 해달라는 말이냐? 네, 어머니. 설마 하나뿐인 아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하시겠어요? 저희 정말 물에 빠진 심정이에요. 며느리는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부분에 유독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저를 협박할 수 있는 무기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저를 동정심에 약한 늙은이로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악착같이 이 집을 지켜왔는지 전혀 모르는 소리였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애써 분노를 사기며 밖을 내다보았어요. 제 손으로 직접 가꾼 작은 화단이 보였습니다. 저 화단의 꽃 하나하나에도 제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데 저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제 인생의 결과물을 거저 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제가 등을 돌린 채 묻자 아들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면목 없습니다. 하지만 승의 말대로 저희가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어머니가 아니면 저희를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자신의 실패를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제 치마폭에 매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을 조종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교활한 며느리가 있었지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지요. 좋다. 제 입에서 나온 허락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럴 줄 알았어라는 의기양양함마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 이 집에 사는 동안 생활비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내 돈에 손 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둘째, 집안일은 정확히 반반 나눈다. 내가 너희들 식모살이 해줄 이유는 없으니까.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집의 주인은 나 송미자다. 내 허락 없이는 가구 하나, 물건 하나 함부로 옮기거나 건드리지 마. 내 집에서는 내 규칙을 따라야 할 거야.
이 조건들 중 단 하나라도 어길 시에는 그날로 너희들 짐 다 싸서 길바닥으로 내쫓을 줄 알아. 알겠어? 제 살벌한 경고에 아들은 고개를 주걱거렸고 며느리는 입을 삐죽이면서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두고 보자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너희가 내 집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렇게 그날 저녁부터 아들 내외와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나마 제 눈치를 보며 조심하는 신용이라도 했지만 며느리는 첫날부터 제 규칙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자신의 짐을 풀면서 제 허락도 없이 안방 옆 큰 방을 차지하려 들더군요. 어머니, 이 방이 햇빛도 잘 들고 제일 넓네요. 저희가 이 방 쓰면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방은 내가 쓰는 서재야. 너희들 방은 3층에 비어있는 작은 방을 써. 네, 3층이요? 어떻게 저희 보고 그런 다락방 같은 곳에서 살라고 하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좁잖아요. 그럼 나가서 넓은 집 구해서 살면 되겠네. 제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제 뜻에 따라 3층으로 짐을 옮겼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 평화롭던 성역에 불청객이,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불청객이 침입했다는 사실에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나긴 전쟁의 서막이었지요. 저는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로 저 뻔뻔한 것들에게 제 것을 호락호락 내어주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며 길고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집에 기생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제 평화롭던 일상을 지옥으로 바꾸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제 귀에 들리는 것은 제 집이 아닌 듯한 소음이었습니다. 3층에서 쿵쿵거리며 내려오는 발소리, 며느리가 틀어놓은 요란한 아침 방송소리, 그리고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제 신경을 톱날처럼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본래 이른 아침 고요한 거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지요. 며느리 이승희는 단 하루도 제 기대를 벗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들어오던 날 제가 제시했던 조건들은 이미 첫날부터 휴지 조각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집안일에 관한 것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녀석은 자기가 먹은 밥그릇 하나 개수대에 넣어두는 법이 없었고 자신이 벗어놓은 옷가지들은 소파든 식탁 의자든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널브러뜨려 놓았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에 투숙한 손님처럼 굴더군요. 제가 그 뒤를 따라다니며 치우는 하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을 참다 못해 제가 한마디 하면 며느리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이렇게 대꾸하곤 했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그릇 치울 정신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잊으셨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할게요. 마치 자신이 겪는 불행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 성우는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승희 씨,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해라고 말해보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내를 제지할 힘이 전혀 실려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며느리는 오히려 남편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야? 지금 나보고 이 상황에 살림까지 완벽하게 하라는 거야? 당신이 무능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제 어리석은 아들은 금방 꼬리를 내리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하며 아내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지요. 저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우라가 치밀어 올라 그냥 제 방으로 들어와 버리곤 했습니다. 저런 한심한 녀석을 제 아들이라고 믿고 평생을 뒷바라지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어요. 시간은 흘러 첫 번째 공과금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까지 두 사람이 들어오기 전보다 2배는 좋게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며느리는 하루 종일 거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온수란 온수는 다 끌어다 목욕을 해댔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고지서를 들고 저녁 식사 후 거실에 퍼져 앉아 있는 아들 내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이번 달 공과금이다. 너희가 들어오고 나서 갑절은 더 나왔구나. 제 말에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고지서를 받아들었고 며느리는 손톱을 매만지며 시큰둥하게 대꾸했어요. 어머, 사람이 둘이나 늘었으니 당연히 더 나오겠죠.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들어올 때 약속했던 걸 잊었나 해서 그런다. 생활비는 너희가 해결하기로 했지. 여기 청구된 금액 너희가 내도록 해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손톱을 매만지던 손을 멈추고 저를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네, 저희가 이걸 내라고요? 어머니, 저희 돈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세요? 길바닥에 나앉은 자식한테 공과금 내라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걸 걷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그리고 돈이 없다니 그건 무슨 소리야. 너는 매일같이 비싼 카페에 가서 커피 사 마시고 인터넷으로 옷이며 화장품이며 시켜대던데. 그럴 돈은 있고 이건 낼 돈이 없다는 말이냐? 제 지적에 며느리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제가 자신의 씀씀이를 훤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건 제 용돈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이 정도는 내주실 수 있잖아요. 어머니 돈이 저희 돈이고 저희 돈이 어머니 돈이죠.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구세요? 어머니 돈이 저희 돈이라는 말에 저는 그만 이성의 끈을 놓을 뻔했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자기 것인 양 말할 수 있는지 그 철면피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따위 말은 2번 다시 하지 마라. 내 돈은 내 돈이고 너희 돈은 너희 돈이야. 착각하지 마. 그리고 이건 통보다. 다음 달 월세 30만 원에 이 공과금까지 내 통장으로 입금시켜. 그럴 능력 없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최후 통첩을 날리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서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와 저 늙은이가 진짜 돌았나 봐. 라고 악을 쓰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밀리면 저는 제 집에서 평생 저들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며칠 뒤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더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으로 집을 비운 사이 며느리가 자기 친구들을 5~6명이나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는 처음 보는 하이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 풍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친구들은 소파와 바닥에 아무렇게나 퍼질러 앉아 배달 음식을 먹으며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빈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했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하더군요. 우리 어머니다. 인사해. 집주인이셔. 그 말투에는 저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친구라는 여자들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 제대로 된 인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화를 억누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제가 아끼고 아끼던 남편이 신혼여행 때 유럽에서 사다 준 고급 찻잔 세트가 싱크대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찻잔 하나는 이가 빠져 있었고 받침 접시 하나는 산산조각이 나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 찻잔 세트는 제게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제 보물 1호 같은 물건이었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깨진 찻잔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며느리 앞에 그 조각을 내밀었어요. 이승희,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니? 제 목소리는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에 들린 찻잔 조각을 흘깃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 그거요? 친구들이 커피 마시고 싶다고 해서 꺼냈는데 한 명이 실수로 떨어뜨렸나 봐요. 어쩔 수 없죠, 뭐. 오래된 그릇이라 약했나 보죠. 그 태연자약한 태도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게 어떤 물건인 줄 알고 너는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누가 내 마음대로 내 물건에 손대라고 했지? 제 고함에 시끄럽던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도 눈치를 보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벌떡 일어나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찻잔 하나 깨진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민망하게 만드셔야겠어요? 그리고 이건 무슨 보물단지라고 이렇게 유난히세요? 그냥 낡은 그릇이잖아요. 낡은 그릇? 이게 너한테는 그냥 낡은 그릇으로 보여? 너의 그 무식하고 천박한 눈에는 그저 그렇게 보이겠지. 당장 내 친구들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지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제 친구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망신? 너가 내 집을 이 돼지우리로 만들고 내 소중한 물건을 박살낸 건 망신이 아니고 넌 더 이상 내 며느리도 아니고 이 집 사람도 아니야. 당장 나가. 제 분노에 찬 외침에 며느리의 친구들은 슬금슬금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지만 아들은 이번에도 승혜 씨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머니, 화 푸세요. 라는 한심한 소리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저것들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후 제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제 집에 잠시 들르겠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지요. 저는 오랜만에 만날 친구 생각에 잠시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 내외에게 말했어요. 내일 오후에 내 친구가 집에 오기로 했다. 그러니 내일 오전에는 다 같이 집안 대청소 좀 하자. 손님 오시는데 집이 이 꼴이면 창피해서 안 돼. 그러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며느리가 벌떡 상체를 일으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청소를요? 제가 왜요? 뭐라고? 어머니 손님이잖아요. 어머니 손님인데 왜 제가 청소를 해야 하는데요? 요즘 세상에 아직도 며느리 부려먹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저는 못해요. 그 말을 내뱉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야 할 때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내일 제 친구가 오기 전에 이 집에서 반드시 끝장을 보리라. 제 눈빛을 읽었는지 며느리는 움찔하면서도 끝까지 뻔뻔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두렴. 너의 그 안락한 기생생활도 이제 곧 끝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어요. 오늘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일부러 부산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는 요란한 소음이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3층에서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내려오더군요. 아, 어머니.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우세요? 저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하단 말이에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뻔뻔함도 이 정도면 가히 예술의 경지였지요. 저는 청소기를 끄고 며느리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너가 어제 청소는 못하겠다고 했으니 나라도 해야 손님을 맞지 않겠니? 시끄러우면 너가 일어나서 같이 하든가. 제가 왜요? 어제 분명히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손님은 어머니가 알아서 챙기세요. 저는 더 잘 테니까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는 하품을 쩍 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리 와. 너 오늘 나랑 얘기 좀 해야겠다. 아, 이거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며느리는 기겁하며 제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제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지요. 제가 힘을 주어 버티자 당황한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제게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남은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어요. 다른 한 손으로 제 머리채를 거세게 잡아챈 것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 늙은이가 보자 하니까. 이거 안 나? 두피가 벗겨져 나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다니.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저 짐승 같은 것이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고통에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분노가 거대한 불길처럼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히 누굴 건드려. 저는 이를 악물고 외치며 그동안 동네 문화센터에서 호신술 강좌를 들으며 익혔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제 머리를 잡고 있는 며느리의 손목을 다른 손으로 감싸쥐고 제 몸을 회전시키며 팔을 강하게 꺾어버렸지요. 아! 하는 비명과 함께 며느리는 제 머리채를 놓치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넘어진 며느리의 위로 올라타 꼼짝 못하게 누른 다음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제 손바닥으로 며느리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이 집이 네 집이야? 뺨을 맞은 며느리는 충격과 고통에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분에 못 이겨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우리한테 조금만 더 잘해줬어도, 돈만 제대로 줬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됐어. 이 악독한 늙은이.
끝까지 제 탓을 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실수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 옆에 세워져 있던 며느리의 명품 가방들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할부로 샀다며 자랑하던 자신의 분수에도 맞지 않는 사치품들이었지요. 며느리는 저 가방들을 무슨 보물처럼 매일같이 닦고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곧장 주방으로 달려가 서랍에서 가장 큰 주방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울부짖는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그 가방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너는 사람에 대한 존중보다 이런 가죽 조각이 더 소중한 아이구나. 그렇지? 안 돼.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짜린 줄 알아요?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기겁하며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위로 그 비싼 가방들을 무참히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걱, 서걱 소리를 내며 잘려나가는 가죽과 팅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는 금속 장식들. 며느리는 마치 자신의 살점이 잘려나가는 것처럼 비명을 질러댔어요. 아, 안 돼. 내 가방.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너 같은 것을 며느리라고,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미쳤지.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오늘 똑똑히 깨닫게 해주마. 저는 가방이란 가방은 모조리 꺼내와 가위로 난도질했습니다. 10여 분이 지나자 거실 바닥은 값비싼 가죽 조각들로 뒤덮였습니다. 며느리는 실성한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망가진 가방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어요. 그 모습은 처참하기보다는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퇴근이 늦었던 아들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거실의 아수라장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가죽 조각들과 머리를 산발한 채 울고 있는 아내, 그리고 가위를 든 채 싸늘하게 서 있는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더듬거리며 묻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여보, 흑흑, 어머니가 내 얼굴에 손대고 내 가방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래. 나 여기서 하루도 더 못 살아.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완전히 넘어가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승혜 씨한테 손까지 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방들은 또 뭐고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저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기대마저 완전히 접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바닥에 내려놓고 아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내 머리채를 먼저 잡았다. 내가 왜 그랬는지는 저 계집한테 직접 물어봐. 그리고 잘 됐구나. 너도 더는 여기서 못 살겠다니 내 생각을 정확히 읽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희들 짐 전부 싸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단 하루의 유예기간도 더는 없어. 만약 내일 정오까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사람을 불러서라도 너희들을 끌어낼 줄 알아. 제 선언에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울음을 그치고 저를 도끼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저희더러 어디로 가라고 이러세요. 라며 애원하는 아들의 목소리와 두고 봐.
내가 이대로 순순히 나갈 것 같아? 라며 악을 쓰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독하게 긴 하루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결전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씻고 제 방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문 밖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지요. 제가 정한 퇴거 시한은 정오까지였습니다. 저는 시계가 정오를 향해 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11시가 되자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성우예요. 잠깐만 문 좀 열어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밤새 잠을 못 잤는지 퀭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더러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승희도 어제는 너무 흥분해서 실수한 거예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뒤였어요. 용서? 내가 네 아내의 그 가짜는 사과를 받으려고 어제 그 난리를 피운 줄 아니. 나는 너희를 용서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너가 정말 네 아내의 잘못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짐을 싸서 나가는 게 맞아. 그게 너가 네 어머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다. 어머니, 선택해라, 성우야. 네 힘으로 일어서서 다시 내 앞에 사람답게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저런 계집 치마폭에 쌓여서 평생을 기생충처럼 살 것인지. 네 인생이야. 너가 선택해. 하지만 이 집에서는 더는 안 된다. 이제 1시간 남았다. 저는 아들에게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어쩌면 제 마지막 모정이자 마지막 기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난 아들은 결단을 내리기는커녕 더욱 절망적인 얼굴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뭐해? 저 늙은이한테 빌지 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빌어야 해? 며느리는 잠옷바람으로 방에서 뛰쳐나와 제 아들을 잡아 끌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못 나가요. 아니, 안 나가. 이 집이 어머니 혼자만의 집이에요? 내 남편이 아들이고 나도 이 집의 며느리인데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가 사업 자금만 제대로 대주셨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모든 게 다 어머니 탓인데 우리가 왜 쫓겨나야 해요? 며느리는 이제 아예 대놓고 책임을 전가하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제게 돌리는 그 뻔뻔함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역시 저 아이는 끝까지 저럴 줄 알았지. 권리? 너한테는 이 집에 발붙일 그 어떤 권리도 없어. 그리고 네 남편의 권리는 너가 내 머리채를 잡는 순간 소멸됐다. 마지막 기회는 너희가 찼어.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 침착하게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미리 알아봐 두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사장님. 저 어제 연락드렸던 송미자입니다.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소는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는 제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뭐예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경찰에라도 신고하시게요?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가족 간의 일을 경찰이 해결해 준대요. 두고 보면 알겠지. 저는 짧게 대답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번갈아 살폈고 며느리는 승리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소파 반대편에 앉아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렇게 30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누구지? 하는 표정으로 현관 쪽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인터폰을 받고 문을 열어주자 건장한 체격의 남자 4~5명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이삿짐 센터의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요. 사장님 오셨습니까?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 맞춰왔습니다. 어떤 짐을 빼면 되겠습니까?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제게 깍듯하게 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머니? 아들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보면 몰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야. 너희가 제 발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 내가 내 돈 들여 내보내주려고 불렀다. 내 집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저기 3층 방에 있는 짐이랑 거실에 널브러진 저것들 전부 드러내서 길바닥에 내려놔 주세요. 목록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미리 작성해둔 2사람의 짐 목록을 작업반장에게 건넸습니다. 작업반장은 목록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3층부터 시작한다. 그제야 상황 파악을 마친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와서 무슨 짓이야? 손대지 마. 이거 다 내 거야. 하지만 작업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며느리를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옆으로 비켜 세우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3층으로 올라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까지, 화장품, 컴퓨터, 이불까지. 2사람이 이 집에 들고 온 모든 물건들이 순식간에 박스에 담겨 집 밖으로 실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여보, 뭐해? 저 사람들 안 맞고. 저거 다 우리 거잖아. 며느리는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며 제 아들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아들은 망부석처럼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씩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짐이 길바닥에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지요. 송미자,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가만 안 둬.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거야. 이 악독한 시어머니. 며느리는 집 밖으로 끌려나가면서까지 제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어요. 마지막 상자까지 모두 실려나가고 텅 비어버린 3층 방을 확인한 뒤에야 저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며느리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아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성우야, 너가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지면 그때 혼자 찾아오너라. 네 힘으로 일어서서 내 발로 설 수 있게 되면 말이다. 하지만 적의 집은 저는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2번 다시 내 집 문턱을 넘을 생각하지 마라. 내 눈에 띄는 날에는 오늘로 끝나지 않을 테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며느리의 저주 섞인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제 집과 제 인생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문에 등을 기댄 채 아주 오랫동안 그 고요함을 만끽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승리는 온전히 저의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내쫓은 후 제 집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그 적막함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도, 3층에서 쿵쿵거리며 울리던 발소리도, 주방에서 들려오던 신경질적인 달그락거림도 모두 사라진 공간. 저는 마치 오랫동안 앓던 지병이 깨끗이 나은 것처럼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던 불쾌한 기운이 사라지자 집은 비로소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지요. 저는 가장 먼저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 집에 남기고 간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3층, 그들이 머물렀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은 모두 빠져나갔지만 방 안에는 그들의 불쾌한 채취와 탁한 기운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창문은 모두 활짝 열어젖혔어요. 시원한 바깥 공기가 들어와 방 안의 공기를 밀어내는 것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그들이 사용했던 침구류부터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며느리가 쓰던 요란한 꽃무늬 이불과 베개는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런 것들을 제 집에 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을 주고서라도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쓰던 칫솔과 샴푸, 바닥에 굴러다니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저는 매의 눈으로 찾아내 모조리 치워버렸습니다. 소독용 알코올을 천에 묻혀 그들의 손길이 닿았던 문고리, 스위치, 창틀까지 샅샅이 닦아냈어요. 청소를 하는 내내 저는 이상하리만큼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함께 씻겨나가는 듯한 후련함에 힘이 솟았지요. 거실과 주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다 흘린 부스러기, 식탁에 남겨놓은 끈적한 자국, 냉장고 안에 아무렇게나 처박아 두었던 정체 모를 음식물까지 저는 몇 시간에 걸쳐 그 모든 오물을 제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끼는 향초를 집안 곳곳에 피우고 나서야 비로소 제 집이 다시 제 것이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소파에 앉아 깨끗해진 집을 둘러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 집에서 이 정도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이었나 싶어서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아랫집에 새 들어 사는 젊은 새댁이었습니다. 며칠 전 그 소동을 모두 지켜봤을 테니 무슨 말을 할까 싶어 조금 긴장하며 문을 열어주었지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아랫집인데요. 그래요, 어서 와요. 무슨 일인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르신 괜찮으신가 해서요. 그날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서. 새댁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과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시끄럽게 해서 미안했지. 아니에요. 저희가 뭐가 미안해요.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어찌나 불손하던지 어른 보고 인사는커녕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기분 나빠서 혼났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 많았어요. 어르신이 너무 착하셔서 고생하신다고요. 새댁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만 속을 끓이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 아이의 아나무인한 태도가 보였구나 싶었지요. 그랬구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르신, 이제라도 평안을 되찾으셨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새댁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문을 닫는데 마음 한편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제 삶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을 잡는 것이었어요. 예전부터 함께 가자고 약속했던 남해의 작은 섬으로 2박 3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 라고 외치자 친구들은 제 일처럼 기뻐하며 당장 떠나자고 성화를 부렸지요. 문화센터에도 다시 나갔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 때문에 신경 쓰여 나가지 못했던 서예 교실이었어요. 오랜만에 먹을 갈고 붓을 드니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글씨가 전보다 더욱 힘있고 단단해졌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웃으며 그동안 마음고생을 좀 했더니 붓 끝에 힘이 실리나 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제 일상을 하나씩 되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공중전화로 건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저 성우예요.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주변은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는 지금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승희는 자기 친정으로 갔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한 번만 들려주세요. 제발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아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만 했어요. 제 동정이나 용서는 그 아이에게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나뿐인 자식이 저렇게 망가져 있는데 어느 어미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해서요.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다짐했습니다. 성우야, 진짜 어른이 되어서 돌아오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남해 여행은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따스한 햇살, 그리고 오랜 친구들의 유쾌한 수다는 그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앙금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완벽하게 예전의 송미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활기차고 당당하고 제 삶을 사랑하는 송미자로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은행에 볼 일이 있어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아들 내외가 결혼 초에 살았던 동네의 공인중개사였어요. 저도 그 동네에 잠시 살았던 터라 그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부동산 사장은 저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 역시 반가운 마음에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네, 사장님도 잘 지내시죠? 저는 뭐 그럭저럭 지냅니다. 아드님은 잘 있고요? 그 치킨집은 장사 잘 됩니까? 제가 그 상가 중개해 드렸었는데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진작에 망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요. 제 대답에 부동산 사장은 아이고 하는 표정을 짓더니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모합니다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 며느님 말입니다. 이승혜 씨, 보통 내기가 아니던데요. 저는 귀가 번쩍 뜨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뭘 어쨌는데요? 사모님은 모르셨어요? 그 동네 살 때부터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건 기본이고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다니는 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저 집은 돈이 어디서 나서 저러나 하고 말이 많았어요. 아드님 혼자 벌어서는 절대 감당 안 될 씀씀이었지요. 부동산 사장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사치스럽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소문도 파다했어요. 마트 사장님한테 외상값을 몇 달째 안 갚아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미용실 원장님한테 회원권 끊는다고 돈 빌려가서 갚지를 않아서 돈회박내 소문이 다 났었지요. 다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텅텅 빈 사람이라고 흉봤습니다. 아드님만 그걸 모르고 참 안 됐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단단히 속아서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승이라는 아이의 실체를 제 아들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줘야겠다고요. 동정심 때문에 혹은 미련 때문에 다시 그 아이와 합치는 어리석은 짓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막막했어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대학 동창이자 지금도 가깝게 지내는 박군이었습니다. 박군은 성실하고 의리 있는 청년으로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지요. 아마 박군이라면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박군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혹시 이승이라는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어요. 박군은 처음에는 친구의 아내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이라며 망설였지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자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저도 그동안 성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승혜 씨요, 결혼 전부터 좋은 소문은 못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나? 성우랑 만나기 전부터 카드빚이 상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카드사에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신용불량자 직전까지 갔었다고요. 아마 성우를 만난 것도 그런 자기 빚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박군의 말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사치나 허영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그걸 성우는 알고 있었나? 아마 몰랐을 겁니다. 승혜 씨가 철저하게 숨겼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성우 몰래 대출을 받아서 자기 빚을 갚고 명품을 사는 데 썼다고 들었습니다. 성우가 벌어오는 돈은 족족 그렇게 사라졌을 거예요. 치킨집 사업도 제가 보기엔 승희 씨가 옆에서 계속 부추겼습니다. 남들처럼 우리도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자면서요.
아마 사업 자금을 받아서 다른 데 쓰려는 속셈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순진하고 어리석은 아들은 저런 악마 같은 여자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군, 정말 고맙네.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어. 별 말씀을요, 어머님. 저도 친구로서 성우가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아들에게 알려야겠다고요. 저는 박군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고 부동산 사장에게도 부탁하여 그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증언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너에게 꼭 보여줄 것이 있으니 내일 저녁에 잠시 집으로 오너라. 단 혼자 와야 한다. 라고요. 다음 날 저녁 약속한 시간에 아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새 살이 많이 빠져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녹음기를 꺼내 박군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친구의 목소리에 아들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불신, 그 다음에는 충격,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어머니? 그래. 너 친구 박군의 목소리 못 알아보겠니? 이것뿐만이 아니야. 저는 부동산 사장의 증언과 제가 추가로 알아낸 이승희의 카드 연체 기록 몇 가지를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니? 너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와 살았는지. 너의 인생을 좀 먹고 너의 등골을 빼먹던 거머리 같은 여자였다. 너의 사업이 망한 게 어찌 너 혼자만의 잘못이겠어. 옆에서 그렇게 돈을 빼돌리고 있었는데 어떤 사업인들 성공할 수 있었겠니? 제 말에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어요.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후회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요. 한참을 울던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결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중요한 건 앞으로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내 스스로 결정해라. 저 이혼하겠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와는 더 이상 단 하루도 부부로 살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렀지만 제 아들은 이제야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는 첫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네 힘으로 굳건히 서는 거야. 그게 너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그날 밤 아들은 제 집에서 자고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은 더 이상 제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독한 태풍이 지나간 뒤 더욱 단단해진 땅처럼 제 아들도 이 시련을 딛고
분명히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요. 아들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상황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처가로 찾아가 이승희와 그 부모 앞에서 이혼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쪽에서는 난리가 났겠지요. 이승희는 처음에는 울고불고 매달리다가 아들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본색을 드러냈다고 해요. 뭐, 이혼?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당신 미쳤어? 내가 이대로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그래, 이혼할 거다. 더 이상 너 같은 여자랑은 단 하루도 엮이고 싶지 않아. 그동안 나를 속이고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내가 다 알게 된 이상 너와는 끝이다. 아들이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내밀자 이승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는 건데. 그래, 나 빚 있었어. 당신이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그랬겠어? 다 당신이 못나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이혼? 좋아해. 대신 위자료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당신 어머니 건물, 그거 절반 떼어주지 않으면 나 평생 당신 발목 잡고 늘어질 줄 알아. 내가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끝까지 돈 타령을 하며 협박하는 모습에 아들은 마지막 남았던 정남이마저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혼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유능한 변호사를 붙여주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오는 밤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현관문에서 무언가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인터폰을 확인하니 화면에는 이승희가 귀신 같은 몰골로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풀려 있었으며 온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문 열어. 송미자, 문 열라고. 이승희는 잠긴 문을 주먹으로 미친 듯이 두들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노와 악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인간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까요.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와서 행패야. 저는 인터폰을 통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자 이승희는 더욱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행패?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내 인생을 망쳐놨어. 이 집 원래 내 거였어. 당신만 없었으면 내가 이 집 주인이었다고. 문 안 열어? 당장 문 열지 못해. 이승희는 이제 발길질까지 하며 현관문을 부술 듯이 걷어찼습니다. 쿵, 쿵 하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고 저는 이러다 정말 문이 부서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심마저 들었어요. 아랫집에도 피해가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수화기를 들어 112에 신고했습니다. 네, 경찰서죠? 여기는 지금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서 저희 집 현관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기물파손이에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저는 제 신분과 주소를 정확하게 말하고 현재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곧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문 밖의 소란은 더욱 심해져 있었습니다. 송미자, 이 교활한 늙은 여우, 평생 저주할 거야. 당신 아들이랑 같이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줄게. 내가 어떤 여자인지 아직 모르는구나.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소리에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휴대전화로 그 모든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경찰차 2대가 제 집 앞에 멈춰 섰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들은 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승희를 보고는 즉시 제지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멈추세요. 당신들은 뭐야? 비켜. 나는 이 집주인이랑 할 얘기가 있어. 이승희는 경찰들에게까지 대들며 저항했습니다. 선생님, 이성을 찾으십시오. 지금 하시는 행동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체포? 웃기지 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이 집 며느리야.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때 제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제 며느리 아닙니다. 곧 이혼할 사이고 지금 제 아들은 여기에 살지도 않아요. 몇 주 전에 제가 이 집에서 내쫓은 사람입니다. 저 여자가 지금 부수려고 하는 저 문도 제 소유고요.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제 말과 증거에 경찰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이승희의 양팔을 붙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아, 이거 나한테 손대지 마. 당신들 내가 다 고소할 거야. 이승희는 끝까지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경찰관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졌습니다. 경찰차에 타면서까지 저를 향해 속미자. 너 가만 안 둬. 라고 외치는 그 도끼 어린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란이 끝나고 경찰관 1명이 제게 다가와 몇 가지를 묻고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파손된 현관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문에는 발자국이 시커멓게 나 있었고 군데군데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아이가 저지른 짓의 증거였지요. 다음 날 아침 아니나 다를까 사돈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승희의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다짜고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부인, 어떻게 사람을 경찰에 신고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애가 지금 유치장에 갇혀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당장 가서 합의해주고 꺼내주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합의해줄 생각 없습니다. 자기 딸이 남의 집 문을 부수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는데 지금 제게 그런 말이 나오십니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기에 애가 저 모양입니까? 뭐라고요? 자식 교육?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세요? 다 사부인이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애초에 돈 문제로 구박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끝까지 제 탓을 하는 그 뻔뻔함은 그 딸의 그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왜 사부인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앞으로 제 아들과 따님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시고 다시는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따님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현관문 수리비도 청구할 것이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겁니다. 다시는 제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제 말만 전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들을 필요도 없었지요. 질긴 악연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단호함은 필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의 일을 설명하고 제가 말한 법적 조치들을 즉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승희가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져 사라지고 난 다음 날 아침 제 집 전화기는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알리는 듯 쉴 새 없이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볼 것도 없이 사돈댁이었지요. 첫 번째 전화를 받은 것은 이승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화기가 터져라 윽박지르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부인,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어떻게 애를 경찰에 신고해서 유치장에 쳐넣을 수가 있어요? 당장 가서 우리 딸 꺼내주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사부인 집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동네방네 어떤 사람인지 소문 쫙 내버릴 테니 그런 줄 아죠.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뗀 채 그의 고성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사돈어른,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그것 또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나 보군요. 따님이 제정신이 아니더니 아버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문이요? 어떤 소문을 내시겠다는 겁니까? 자기 딸이 술에 취해 시어머니 집에 쳐들어가 문을 부수고 살해 협박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갔다는 소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주시면 저야 고맙지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옳고 그른지 정확히 판단할 테니까요. 제 차가운 반박에 사돈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이럴 수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해.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마음이 편하냔 말이야. 따님 인생은 따님이 망친 겁니다. 제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벨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이승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는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애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우리 승희 좀 살려주세요. 어젯밤부터 유치장에서 밥 한 숟갈 못 넘기고 있다는데 이러다 우리 딸 정말 큰일 나겠어요. 사부인께서 손주라도 보시면 저희가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 눈물 또한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사돈, 식음을 전폐하는 건 제게 호소할 일이 아니라 의사를 불러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손주요? 지금 제게 씨도 안 먹힐 소리를 하고 계시는군요. 제 아들은 이미 그 아이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2번 다시 엮일 일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합의해 줄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배우게 해야지요. 사부인,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저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고 곧바로 그들의 집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모두 차단해 버렸습니다. 제 손가락이 차단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삶을 옥죄던 마지막 족쇄가 끊어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요란하게 울리던 전화기가 침묵을 되찾자 제 집도 제 마음도 비로소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지체하지 않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들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혀를 내둘렀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마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수많은 사건을 다뤄봤지만 어머님처럼 강단 있고 현명하신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자식 문제라고 생각해서 참고 넘어가시거나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시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말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대처하셨습니다. 특히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증거를 남겨두신 것은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칭찬 들으려고 온 건 아닙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전쟁을 끝내러 왔습니다.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법의 이름으로 저와 제 아들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 질긴 악연이 제 인생에 발 붙일 수 없도록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조치를 원합니다. 제 단호한 의지가 전해졌는지 변호사는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법률 지식을 동원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제366조 재물손괴, 그리고 제283조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합의해주지 않으시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은 피할 수 없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과 기록이 남는 것이지요. 이것만으로도 앞으로 어머님께 함부로 접근하기는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심리적인 압박이 아닌 물리적인 거리를 원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민사상 조치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수단입니다. 어머님의 자택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직장이나 자주 방문하시는 문화센터 등 주 생활 반경 역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 모든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또한 금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겁니다. 만약 이승혜 씨가 이를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할 시 위반 행위 1회당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족쇄가 될 겁니다. 변호사의 상세한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서진 현관문에 대한 수리비도 완벽하게 받아내고 싶습니다. 제 돈을 단 한 푼도 저런 아이와 관련된 일에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네,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교체하신 현관문 영수증과 파손 당시 찍어두신 사진, 경찰 출동 기록까지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소송 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상담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그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하나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감정이 아닌 차갑고 이성적인 법의 잣대가 저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일부러 새 현관문 업체에 들러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도어로까지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어젯밤에 끔찍했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제게 더 단단한 벽을 쌓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지요. 이 상처 또한 더 강해지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제 예상대로 사돈내외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과 접근금지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지요. 아마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최후의 단판을 지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제 성역과도 같은 이 집에서 제 방식대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종지부를 찍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마자 사돈 안쪽이 테이블 위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부터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정말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딸년 하나를 아주 잘못 키웠어요. 그러니 제발 이 못난 어미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승희 지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어요. 이러다 정말 저희 딸이 무슨 일이라도 낼까봐 저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더러 어쩌라는 말씀이십니까? 따님이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는 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얼음장 같은 대답에 옆에 앉아있던 이승희의 아버지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내와는 달리 저를 윽박지르고 회유하는 쪽을 택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애가 젊은 혈기에 실수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려고 하세요?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도 모자라서 고소에 접근 금지까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한때는 한솥밥 먹던 며느리였는데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매정하다고요? 피도 눈물도 없다고요? 사돈 어른이야말로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시나 봅니다. 제 집에 무단으로 쳐들어와 수백만 원짜리 현관문을 발로 차 부수고 제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이 사돈 어른 눈에는 젊은 혈기에 하는 실수로 보이십니까?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한솥밥이요? 제 아들 등골을 빼먹고 제 집에 얹혀 살며 기생하던 걸 한솥밥이라고 표현하시니 제가 더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뭐라고요? 기생충? 사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이때다 싶어 그동안 서류 봉투에 따로 모아두었던 증거들을 탁자 위에 하나씩 아주 천천히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돈께서는 따님이 제 아들과 결혼하기 전부터 여러 금융기관에 돌려 쓴 카드빚이 수천만 원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결혼 후에도 그 사실을 제 아들에게 철저히 숨기고 새로 대출까지 받아 그 빚을 갚고 명품을 사들이는 데 썼다는 것도요? 저는 이승희의 이름으로 발급된 여러 장의 카드 연체 기록 통지서와 제3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내역서를 그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사돈 내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뭐요? 승희가 이런 짓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자신의 퇴직금과 제 노후자금 일부를 보태 피땀 흘려 시작한 가게의 운영 자금에도 손을 대 자신의 사치를 위해 썼더군요. 가게가 망한 데에는 따님의 공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도 가게가 망하자 제 집에 기어들어와서는 제가 돈을 더 내주지 않아서 망했다며 제 탓을 하더군요. 저는 이어서 아들 가게의 장부와 같은 기간 동안 이승희가 구매한 명품 내역,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등을 비교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소름 끼치도록 맞아떨어지는 것을 본 사돈 내외는 할 말을 완전히 잃은 듯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따님이 며칠 전 술에 취해 저희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릴 때 제가 녹음한 겁니다. 따님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셔야지요. 저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거실 스피커에서는 이승희가 제게 퍼붓던 온갖 저속한 욕설과 끔찍한 저주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교활한 늙은 여우, 내 아들이랑 같이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녹음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돈 내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딸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하고 추악한지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법정에 가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라도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합니다.
그런데 사돈께서는 지금 저더러 이 모든 것을 덮고 딸의 죄를 용서하고 합의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가르쳐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따님을 위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따님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 죗값을 정당하게 치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대로 가르치세요.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진짜 도리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사돈 안쪽이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정을 구하는 연기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통곡처럼 보였어요. 사돈 바깥 양반은 깊고 긴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부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은 패잔병처럼 아무런 힘없이 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지치고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며 이 길고 지긋지긋했던 악연이 정말로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변호사에게서 모든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승희는 결국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재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부서진 현관문 수리비 또한 이승희 측에서 군말 없이 모두 배상했지요. 아들의 이혼 소송도 제 아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승희는 위자료는커녕 자신의 사치와 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인정되어 재산 분할도 거의 받지 못한 채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남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가장 화려하고 큰 꽃다발을 하나 사들고 남편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잡초를 뽑고 비석을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낸 뒤 꽃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던 우리 성우, 이제야 조금 철이 드나 봐요. 내가 당신 없이도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 아주 잘 지켜냈어요. 그러니 하늘에서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요. 나 이제 정말로 헐헐 날개를 펴고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때마침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제게 고생했다. 정말 잘했다. 이제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따뜻하게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묘비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제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드디어 환한 빛과 함께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제 삶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를 들으며 창문을 열고 직접 가꾼 화초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문화센터에 나가 서예를 배우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지요. 제 인생에서 그토록 바라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들, 성우에게서는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과정을 저는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아들이 어떻게 지낼까 궁금하고 걱정되기도 했지만 저는 제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니 분명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보였습니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인부들 사이에서 유독 제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봤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어요. 제 아들 성우였습니다. 성우는 다른 인부들과 함께 안전모를 쓴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셔츠 대신 작업복을 입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으며 한때 통통했던 몸은 살이 빠져 훨씬 단단해 보였어요. 저는 순간 버스에서 내려 아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너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고 이리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으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그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척을 하는 것은 아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노력을 존중해 주어야만 했어요. 버스가 공사 현장을 지나쳐 멀어지는 동안 저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땀 흘리는 뒷모습이 제 눈에는 그 어떤 모습보다 늠름하고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를 만나서도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을까요? 그날은 제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 속에는 쭈뼛거리며 서 있는 아들, 성우가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문 앞에 선 아들은 예전에 한심하고 어리숙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흐리멍덩하지 않고 맑고 단단했어요. 아들의 손에는 작은 과일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첫 월급 타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샤인 머스켓으로 사왔어요. 아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제게 과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받아들었는데 손끝에 닿는 아들의 손이 무척이나 거칠고 딱딱했습니다. 곳곳에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작은 상처들도 나 있었어요. 그 손은 제 아들이 지난 몇 달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어요. 들어오너라.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들어오는 집이 어색한 듯 거실 한가운데에 멀뚱히 서 있었어요. 앉아.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아직이요. 기다려. 금방 차려줄 테니. 저는 아들을 식탁에 앉히고 서둘러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을 꺼내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특별한 반찬은 없었지만 하나하나에 정성을 가득 담았어요. 아들은 제가 요리하는 뒷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곧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저희 모자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정말 배가 고팠는지 제가 차려준 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가슴이 찡해져 왔어요. 천천히 먹어라. 체하겠다. 네, 어머니 해주신 밥이 정말 먹고 싶었어요. 아들은 밥을 한술 크게 뜨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머니 마음고생 시켜드리고 제 인생도 망치고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식탁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거지. 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니. 내 힘으로 땀 흘려 돈 벌고 내 발로 땅을 딛고 서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나는 그걸로 됐다. 제 위로에 아들은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아들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은 공사장에서 일하지만 꼭 기술 배워서 다시 제대로 일어설 거예요. 예전처럼 허황된 꿈 꾸지 않고 차근차근 제 힘으로 해볼게요. 그러니 지켜봐 주세요. 그래, 지켜보마. 너가 어떻게 내 인생을 다시 세워나가는지 이 어미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게. 그러니 걱정 말고 밥이나 마저 먹어라. 찌개다 식겠다. 저는 아들의 밥그릇 위에 계란말이 한 조각을 올려주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닦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날 밤 저희 모자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고, 저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변명이나 의존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한 남자의 굳은 의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난 후, 저는 아들이 사온 과일을 씻어 한 알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지면서 제 마음에도 따뜻한 행복감이 차올랐어요. 비록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길을 돌아왔지만 제 아들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다녀간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그야말로 완벽한 평온 그 자체였어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제 속을 썩이는 문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롯이 제 자신을 위한 삶을 마음껏 누렸지요. 문화센터 서예 교실은 어느덧 제 삶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그 깊은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먹을 갈대의 그윽한 향기, 화선지의 붓이 스치는 소리, 한 획 한 획에 집중하며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그 순간을 저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재능이 있다며 저를 유독 아껴주셨지요. 송 여사님 글씨에는 힘과 기품이 함께 있어요. 오랜 세월을 묵묵히 견뎌낸 고목 같은 느낌이랄까요? 참 좋습니다. 선생님의 칭찬에 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낙관까지 파서 작품에 찍을 때면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멋지게 완성되는 듯한 뿌듯함을 느끼곤 했어요. 건물주로서의 삶도 순탄했습니다. 1층에 새 들어있는 카페는 장사가 잘 되어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젊은 카페 사장은 저를 볼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다 사모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게 해주셔서요. 저는 그저 웃으며 자네가 열심히 한덕이지라고 대답해주곤 했지만 저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들, 성우와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쉬는 날이면 저를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사들고 오는 아들의 모습이 저는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성우야, 이제 그런 거 사오지 마라. 그 돈 모아서 너 장가갈 미천이라도 만들어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제가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어서 사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이것밖에 없어서요.
아들은 공사 현장에서 기술을 배워 이제는 제법 숙련된 기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씀씀이도 완전히 달라져 허투루 돈을 쓰는 법 없이 꼬박꼬박 저축을 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가끔 우리는 함께 외식을 하거나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가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게 무언가를 의지하거나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제 안부를 묻는 든든한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예 교실 선생님께서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송 여사님,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주최하는 주민미술대전에 한번 작품을 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제가요? 아이고, 선생님. 저는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인데요. 무슨 말씀을요? 송 여사님 실력이면 충분히 입상도 가능합니다. 이건 제 이름과 명예를 걸고 보장하지요. 좋은 경험이 될 테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선생님의 강력한 추천에 저는 망설여졌지만 이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또 다른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며칠을 고심한 끝에 제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글귀를 화선지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마음과 혼을 담은 작품을 완성하여 출품했지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며칠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이 대상 바로 아래인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상식과 함께 작은 전시회가 구청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제 작품이 멋진 액자에 담겨 조명 아래 걸려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상식 날 제 친구들과 서예 교실 회원들이 모두 찾아와 꽃다발을 안겨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이 서 있었어요. 아들은 제게 다가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멋지세요. 제 어머니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저는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한순간에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그림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예를 하다 보니 그림에도 관심이 생겨 수채화를 배워볼 생각이었지요.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제 손으로 가꾼 화초들의 푸르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얼마 전 전시회에서 찍어온 제 작품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힘찬 필체로 쓰인 6글자가 담겨 있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나지막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송미자. 그 지독했던 시간들을 잘도 버텨냈구나. 이승이라는 아이는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의 업보대로 살아가고 있겠지요. 저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제 얼굴을 스쳤어요. 이제 저는 할머니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는 신인 화가였습니다. 앞으로 제게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저는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저 자신이니까요. 평화로운 제 왕국에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